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속 포기를 안 하면 미성년자도 빚 상속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과 세법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민법 천조에는 상속순위가 나옵니다. 상속순위가 나오죠. 여러분, 민법 천조의 상속순위 1순위는 누굽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직계비속은 자녀들과 손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 직계비속 중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태아도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지분 1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되겠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겠고요. 그리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되겠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겠고요. 역시 자녀들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들은 지분이 1을 받게 되고요.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할입니다. 0.5를 더 받게 됩니다. 0.5.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5할을 더 받게 되니까 1.5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법정 지분이 1이 되겠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을 4순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4순위가 없다면 이제 5순위,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순위는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우리나라 또 민법에 특별연고자의 분여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 특별연고자의 분여는 이게 민법 1057조의 2에 나옵니다. 57조의 2에 나오는데, 특별연고자의 분여는 상속인은 원래는 아닙니다. 원상속인은 아닌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이런 사람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연고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상속인들이 없어가지고 특별연고자가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058조에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의 분여도 없다면, 당연히 국가로 귀속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참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지금 뱃속에 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사망 시점에 남편의 부채가 만약에 5억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빚은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태아가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면 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뱃속에 있는 태아도 빚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5가 되겠고요. 태아도 1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합쳐보세요. 2.5분의 1.5가 되겠고 태아는 2.5분의 1이 되겠는데, 이걸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이 되고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남편의 아버지의 그 빚은 5억이라면 배우자는 5분의 3을 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 되겠고요. 이 태아는 5억에 5분의 1을 하게 되면 2억 원 빚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와 이 태아는 역시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뭐 한정 승인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승인과 포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할 때는요, 1순위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2순위인 직계 존속도 포기하고, 3순위 형제 자매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순위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3순위까지는 포기를 했는데요. 4순위는 이걸 몰라서 상속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순위 사촌인의 반계 혈족인 4순위에게 어느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그 상속 채권자, 피상속인한테 받을 채권자로부터 소장이 날라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채무금, 채무금 청구 소장입니다. 소를 제기해가지고요, 소장이 날라옵니다. 그 피상속인한테 받을 채권자들이 사순위인 사촌인의 형제들한테도 상속 채무금을 이행해라, 상속 채무금 청구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 포기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순위인 사순위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 민법 규정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는 민법 1019조에 나옵니다. 민법 1019조에 승인 그리고 포기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19조입니다. 여러분, 이 승인에는 단순 승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이 승인에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 있고, 또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승인과 포기는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인은요, 상속 개시가 있었음을 한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이 3월인데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위 기간을 검사가 특별한 경우에는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속을 받는 이 상속인들은요, 내가 단순 승인을 받을 거다, 한정 승인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든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를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적극적인 재산, 자산이 얼마고 소극적인 재산, 빚, 부채가 얼마인가를 상속재산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승인을 받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느냐? 주민센터 안심상속입니다.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예금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채까지 다 안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겠다는 것이 단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이란 내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인데 만약에 부채가 20억이다.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 10억 한도 내에서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한 것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 승인은 만약에 상속재산이 10억인데 부채가 5억이다. 그럼 5억 갖고도 남는 돈이 있겠죠. 마찬가지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10억인데 부채가 5억이었다. 5억 갖고 남은 돈은 상속인들이 승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단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순 승인을 했는데 아버지가 빚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단순 승인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단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훗날 부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빚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때로부터 다시 3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속을 단순 승인을 받고 뒤늦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앞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바로 특별 한정 승인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 승인의 효과입니다. 단순 승인의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단순 승인은 바로 상속인이 무제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할 때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승인을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다 알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 고유재산까지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승인하는 거와 한정 승인하는 거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법정 단순 승인도 있습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다. 법으로 정한 단순 승인은 민법 1026조에 나오는데요. 네. 법으로 정한 단순 승인입니다. 단순 승인은 어떤 거냐?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일부 재산을 처분했어요. 네. 상속 받자마자 그냥 상속 등기해가지고 한 달 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했어요. 상속재산 처분. 그렇다면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 승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 승인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정 승인과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 당연히 법정으로 정한 단순 승인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이후에 한정 승인을 받거나 포기를 해놓고 상속재산 일부를 은닉했어요. 아니면 상속재산 일부를 부정소비했어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일부를 누락시켰다라고 한다면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단순 승인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의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의 방식. 한정 승인의 방식은 민법 1030조에 나옵니다. 네. 자,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한정 승인을 한 사람들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가지고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요. 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서 한정 승인을 신고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한정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신고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 이미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한 재산 목록과 가액을 함께 처분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금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제출해라.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받았다면 그 미리 재산 처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락시켰다 그러면 단순 승인으로 가가지고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 31조에는 1031조입니다. 1031조에는 한정 승인과 재산상 권리 의무에 한정 승인과 재산상
재산상 권리 의무의 불소멸입니다. 여러분, 불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 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산이 10억인데 부채가 20억이다. 그러면 10억으로 부채를 공제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억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인데 부채가 5억이었다. 그러면 5억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 5억은 상속인들이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소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정 승인은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바로 조건부 상속 승인입니다.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한정 승인과 재산상 권리 의무의 불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의 방식이 1041조에 나오는데요. 역시 포기는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포기의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데 만약에 3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중에 1명이 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 을, 병 중에서 병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병의 상속 지분은 갑과 을이 안분해서 자기 지분별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빚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포기해야 되겠죠. 1순위 직계 비속도 포기하고 2순위 직계 존속도 포기하고 3순위 형제자매도 포기하고 4순위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 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4순위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4순위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 상속 채권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해서 이러한 소장을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촌인의 혈족들이 반계 혈족들이 그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상속 포기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오늘은 민법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여러분,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일 때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모든 상속재산. 여기서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라면 모든 상속재산이 되겠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국내 것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외국 거는 그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납세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상속인이 2사람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상속세의 과세 관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네, 상속세의 과세 관할. 이게 제6조에 나오는데요. 상속세의 과세 관할입니다. 어디다 세금 내느냐? 과세 관할. 세무서가 되겠는데, 먼저,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어디?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원칙이 되겠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의 주소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디입니까? 거소지가 되겠습니다. 네. 주소가 없고 분명하지 아니하다. 거소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상속 개시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외국입니다. 국외인 경우는 어디냐? 상속재산 소재지입니다.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죠. 네. 개시지가 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국외인 경우는 상속재산 소재지입니다. 네.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는 상속재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도 있고 강북구에도 있고 도봉구에도 있다. 여러 군데 있다. 네. 또 부산에도 있다. 상속재산이 2 이상이다. 상속재산이 여러 군데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된 재산 소재지입니다. 네. 주된 재산. 재산이 많은 곳이 되겠죠?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의제 상속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의제 상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의제라고 하는 건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만은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8조에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네. 이때 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소위 생명보험금 그리고 손해보험금이 되겠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여야 됩니다. 보험계약자. 피상속인이 바로 보험계약자여야 됩니다. 보험계약자로서 돌아가셔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만약에 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 아닌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을 받았다면은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런 겁니다. 네, 구조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힘드니까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탁재산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의제상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이라든가 또 퇴직수당, 퇴직금, 그리고 퇴직수당, 공로금 이런 것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라든가 퇴직공로금이라든가 또 퇴직수당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도 의제상속인데 단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은 해당이 되지만 이런 건 안 됩니다.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아니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유로금 등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입니다. 유로금이라든가 또는 보상금,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유족연금이라든가 유족보상금 등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 9조, 10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명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 퇴직수당 이런 것들은 의제상속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법에 나오는 내용 일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 그리고 이 세법에 나오는 이 세금을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